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20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대선 공약을 또 파기하겠다는 여당을 향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제갈 길 바쁘던 야당들도 모처럼 손을 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안으로 급부상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2012년 MBC 170일 파업에 대해 법원이 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한 파업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를 비롯한 징계들이 모두 무효라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2012년 MBC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MBC 사측은 전파와 회사 돈을 또 경영진을 위해 썼습니다. 자사 뉴스를 통해 판결을 비판하고 조선일보 1면에 판결의 부당성과 항소 방침을 담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과 조간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 제주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에는 어떤 뉴스들이 실려 있는지 조간 신문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기사보다도 조선일보 일면 광고가 주목됐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 명의의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가 실렸을지 대략 감 잡으셨을 겁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MBC 노조의 170일 동안의 파업, 2012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 파업이 정당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적법하다. 이게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성 그런 입장을 조선일보 신문 광고를 통해 실었습니다. 제가 각 신문 일면을 살펴보니까 일면에 이 광고를 실은 신문은 조선일보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대략 못해도 1,000만 원이 넘을 돈을 조선일보에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광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사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노동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는 것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 파업은 공정성이 훼손되다는 MBC 노조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서 MBC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라면서 MBC는 앞으로도 오로지 시청자만을 바라보며 더욱 신뢰받고 균형 잡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 앞으로도 이 도자 하나가 예. 이 광고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공정방송 잘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주장으로는요. 예. 자, 그런데 작년 12월 10일자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언론학회, 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것도 자사노조, 이 지상파 방송 보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그런 지적들,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 중에 하나 고른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방송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완수 동서대 교수의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분석 결과를 보면은, 각 후보별 보도 시간은 박근혜 후보 50초, 문재인 후보 36초,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33초였다는 겁니다. 9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일 평균 얼마만큼 보도하고 있는지 이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평균 박근혜 후보는 50초, 문재인 후보는 36초, 안철수 전 후보는 33초였다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후보가 웃는 모습을 노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제 웃는 모습은 MBC의 경우 35%, 문재인 후보가 웃는 모습 15%,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웃는 모습은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합해도 박근혜 3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53.5%가 지상파 방송 3사 대선 보도가 매우 불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왜 이런 과거 기사를 들추느냐? 앞으로도라는 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방송 해왔다는 이런 MBC의 주장,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도 MBC 뉴스는 그렇게 안 봤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과거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예. 네. 최근에 검사들 여러 가지 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춘천지검의 이른바 해결사 최검사 네.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 검사 구속됐죠.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들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자들입니다. 네. MBC가 해결사 최검사 건은 잘 다뤘어요. 예. 이진한 검사 건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요.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하고 갈등을 빚었던 예.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예. 네. 그래서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비판받는 이 이진한 검사의 성추행 건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공정방송을 한다 하니 앞으로도 불공정방송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MBC 본사 컴퓨터 그래픽 팀 소속의 프리랜서 정모 씨가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서를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모 씨는 2007년 입사 이후 8년간 연차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다가 2년 전부터 시간당 평일 5,000원, 휴일 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초과 근무수당 역시 가산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장 근로시 시급의 50%를 더한 수당을 주도록 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것이죠. 이게 본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 팀 직원 80명 중에 40명이 이제 이렇게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공식 직제에 편제돼서 정규직과 혼재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상당한 그런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MBC의 관리자들은 2007년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시행을 전후로 해서 계약직을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SBS 아트텍의 프리랜서 출신 직원 배모 씨도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은 노동관계로 남 비판할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MBC가요. 예. 자, 이 KB, NH, 롯데 등 세계 그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 피해자의 본인 확인이 시작된 이후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같은 식별 정보는 물론이고 연소득, 신용등급, 결제일 같은 신용정보까지 유출된 탓에 2차 피해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예. 저도 혹시 이게 유출된 거 없나 따져봤는데 유출됐더군요. 아, 그래요? 예, 네. 2천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KB카드나 NH카드나 롯데카드를 소지한 바도 없고 가입한 바도 없는데 왜 여기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번에 올라간 정보들 보면은 과거 직장, 과거 집 주소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 근데 다른 신문들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늑장 대응 정부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결에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지금 상태로는 또 터진다 이런 겁니다. 세계 카드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도 나서서 2차 피해 방지 방안과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의 대응이 전혀 미덥지 못하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2011년에 현대캐피탈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죠. 이후에 나온 각종 대책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칙 때문에 미덥지 못하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효율성 우선주의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을 보면은 금융지주회사들은 개별 자회사가 확보한 고객 정보를 다른 자회사에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역시 수집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별도의 동의 없이 이 고객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영업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에 해당 카드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 축적된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그렇게 하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KB 국민은행에 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KB카드가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또 하나 효율성 우선주의입니다. 금융회사 경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이 효율성 우선주의는요. 보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런 것들을 상당히 헐겁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다른 영역에 견주어서 비중이 낮다는 거죠. 보안 등의 업무는 상당 부분 외주에 의존하고 있고 회사 내의 보안 책임자의 전문성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유출은 거의 예고된 사고나 다름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보 유출 때는 이 금융사가 징벌적 벌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징벌적 벌금을 물림으로써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겨레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한번 좀 찾아보시죠. 그 KB, NH, 롯데카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자기 이름 또 인증 절차 거치면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드를 바꾸는 거라고 하네요. 예. 이 카드 바꾸면 누가 좋은 건지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15일 낮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구내식당 입구에 67명의 그 노동자들이 좌판을 벌였습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5위에 드는 자동차 회사 구내에서 양말 3켤레와 보온 물통을 각각 10,000원씩 팔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던 노동자들이 왜 자파 노점을 벌였을까? 다름 아닌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지법은 2010년 공장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지난달 19일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2명에게 90억 원을 배상하라. 90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한 단일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 이를 외면하는 회사에 돈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당연히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항소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규칙을 보면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도록 하는데 이번처럼 소송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 그 비용도 무지막지합니다. 자, 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4,8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처지는 비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만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의 노조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11월 회사와 경찰에 46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조. 이 쌍용차 노조도 항소 과정에서 2,600여만 원의 비용을 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m 철탑 농성에 들어간 지 100일을 맞는 홍종인 지회장의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1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비 등 밀린 소송 비용만 1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죠. 부산지법은 한진중공업 노조에다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회사에다가 59억 5,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지 때 참 저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예.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내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후적으로 보상이 되지만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청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 지금 22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90억을 배상하라. 이거 뭔가 1인당 4억 이상 되란 얘기 아니에요? 이 건뿐만이 아니라 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그간의 이른바 투쟁, 예. 뭐 공장 점거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고 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만 7건 가운데 5건 판결이 났는데 132억 원입니다. 참 이거 원. 아직도 수십억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쌍용자동차 지난 연말에 40여억 원 났죠. 예. 그리고 요번에 한진중공업도 6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양말 팔아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양말 팔아서 인지대라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지대 송달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산지법은 또 지난 금요일에 한진중공업에다가 59억 넘는 그런 배상금 내라 판결하면서 많이 봐줘서 이 정도다. 뭐 또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듣는 노동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코레일도 철도 노조에다가 전례 없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레일이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철도 노조에 10억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놈의 브랜드 이미지 참. 자, 민주당 김우철 전문위원이 작성한 철도 노조 탄압 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 노조에다가 152억 원의
영업 손실액과 함께 코레일 브랜드 가치 하락 및 명예 실추 등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도 추가로 확정해서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레일이 가압류 신청한 철도노조 소유 부동산 예금 등 116억은 이번 파업과 무관한 2009년 파업 손해액 38억 5천만 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크게 마음의 상심을 가졌으니 위자료를 노조가 회사에다 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코레일이 또한 병가 중인 임신부 직원에까지 감사를 통해서 징계하려 할 정도로 노조에 대한 탄압의 어떤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노조 관계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 임신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쓰고 있던 직원인데 파업 지지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아야 했다. 다른 조합원은 감사 도중에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료를 지목하라는 부당한 밀고를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 노동자들한테 이런 소송으로 예. 손해배상 소송으로 족쇄를 채우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시면서도 예. 언론이 왜 일방의 편을 드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미 예.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겠다 공언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예. 지난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법 논리를 앞세워서 통상임금 지금까지 지급해야 될 것들을 다 탕감해 줘 버렸잖아요. 예. 이래 놓고는 기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는 분들, 예. 노동자들에게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신청하는 대로 청구하는 대로 지금 판결을 내고 있어요. 그것도 약속이나 한 듯이 집중적으로. 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노동 탄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편향이 아니라 굉장히 공정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저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정 코레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주인공이 누군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 최현희의 코레일 사장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지역구로 삼았던 곳에 후임 당협위원장이 과거에는 여기를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당협위원장 이 자리에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이분이 어떤 분인가 따져봤더니 최현희의 사장하고 사돈관계라고 합니다. 최측근이면서 사돈관계라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요, 지난해 10월 서청원 의원이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수행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현희 사장과 서청원 의원이 지금 이 후임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자리로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자유선진당 출신의 이인재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은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던 이재선 전 의원을 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황우여 대표가 왜 입을 열었을까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 못했다면은 황우여 대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럴 사람은 아니지 여당 대표인데요. 그리고요, 또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기지가 탁월한 양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실언으로 기자들한테 잘못 틀린 거 이거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최현혜 사장이 다소 과잉 행동을 했다. 그것이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뭐라고 할까요? 과하구나. 좀 건방지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서 최현혜 사장이 뭔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려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황우여 대표 눈에는 좀 건방져 보였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기사에서 서청원 의원 이름 석자를 보니까 조금 더 내밀한 내막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 정치권 기사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채널A에 나와서 내가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검증되면 어떤 역할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도의적 의무도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간은 출마할 뜻이 없다라고 밝혀왔는데 말이죠. 상당한 변화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주자들을 특사로 보내거나 해외 순방할 때 수행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을 공천 줘라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에 친박 핵심인 서병수 의원을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보냈고요. 인천시장으로 나오려 하는 이학재, 그리고 울산시장으로 나오려 하는 정가균 의원, 이 사람들을 수행하고 이번에 인도 스위스 순방에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공천하라라는 의미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점지 정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사면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선 때 2번이나 양보했다.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라면서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막간 퀴즈입니다. 워낙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됐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말이었습니다. 이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물론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와 연예인의 정보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드립니다. 유출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주민등록번호, 2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3번 신용등급, 4번 비밀번호.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된 일본 오키나와현의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 네. 아베 정권의 미군 기지 현내 이전 정책에 반대한 현직 시장이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소속의 이나미네 스스무 현 시장이 미군 기지 이전 찬성파인 스마이스 후보를 꺾었는데요. 이 패배한 스마이스 후보는 역시 무소속이기는 했지만 자민당의 공식 추천도 받았고 또 대대적인 선거 지원을 자민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미군 기지 반대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고시는 후텐마 미 공군기지의 현내 이전 대상지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합의했던 해노코라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나고시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후 약 17년 만에 오키나와 현 지사의 승인을 작년 말에 그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네. 당선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나민의 당선자는 기지 이전을 위한 해놓고 연한 매립을 전제로 하는 절차와 관련 협의는 모두 거절할 거다라고 기존의 선거운동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은 올 한 해 동안 조사와 설계를 다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에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나민의 당선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시가 가진 10개의 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 공사를 막겠다고 말해왔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공사 저지 운동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라는 행정명령 이것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기관 간의 권한쟁의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우에 이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아베 정권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겠습니다. 예, 아베가 두 번째 총리가 된 후에 지금까지 13개월 만에 닥친 첫 번째 시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재작년 12월 중의원 선거 대승으로 집권한 후에 작년 도쿄 도의회 선거 그리고 참의원 선거 이런 데서 압승하면서 승승장구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진 적은 있었지만 이번 오키나와 선거는 자민당 차원의 총력전을 폈기 때문에 다른 선거하고는 패배의 충격파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베한테 가장 크게 닥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아베의 어떤 심한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 견제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오키나와 미국 문제에서 아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경화 움직임을 봐줬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아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군 기지 현내 이전 문제가 불량품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아베의 대일 외교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어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협조를 잘 해왔다는 것을 미국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이번 선거는 민주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거를 아베한테 책임을 다 미룬다거나 또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화를 선택한 주민들의 뜻 이것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처리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미국 정부 그 정보기관의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을 내놨어요. 예, 전직 CIA 계약 직원이었던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하면서 작년 하반기 내내 아주 시끄러웠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지난 금요일에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연설을 했는데 한마디로 동맹국 그리고 가까운 우방의 정부 수반에 대한 통신은 앞으로 감청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보기관은 각국 정부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했는데요. 우방하고 동맹국의 정상을 빼고는 앞으로도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게 너무 작은 개혁에 머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맹과 가까운 우방이 어딘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명확히 밝힌 나라는 독일 하나였습니다.
독일 텔레비전하고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의 전화에 대한 미국의 감청은 실수였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 어떤 나라를 감청 대상에서 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독일 말고는 미국하고 감청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5개의 눈, 5I에 속하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나라 정상들은 아마도 뺄 것 같은데 그 5개 나라 말고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외교부 쪽에서는 당연히 한국도 동맹국이자 가까운 우박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그동안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것 같고 또 머지않아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의 개혁안의 배경과 후속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주재 공관을 통해서 각국에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에 은밀히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미국의 설명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도청을 잠시는 안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그런 방침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됐다고 해요? 안중근 의사가 조선 식민지배 주도자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기리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중국 하얼빈에서 어제 개관됐습니다. 하얼빈 시하고 하얼빈 철도국이 주관해서 만든 기념관인데요. 역귀빈신을 기반으로 해서 약 200여 제곱미터 크기이고 안중근 의사의 일생과 사상을 담은 사료들이 전시되게 됩니다. 기념관 내부에서 안 의사의 이토 저격 현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무료로 개방됩니다. 작년 6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는데요. 그동안은 역 플랫폼 안에 그 거사 장소만 살짝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설명하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고 또 기념관 출입문 위에 시계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거사 시각인 오전 9시 30분에 멈춘 그런 대형 시계가 걸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번 기념관 개관에 적극적이었던 건 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중국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일제 침략으로 피해를 크게 본 나라지만 그동안은 일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과거에 한국의 민간 단체가 추진했던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그걸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등장한 후에 중일 간의 영토 분쟁도 심하게 있었고 또 역사 문제 같은 걸로 중일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고 일본의 의지를 꺾어야 될 필요가 생기면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한중 관계도 당연히 고려했겠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념관이 일요일 어제 개관을 했으니까 일본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으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강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꽤 큰 비중으로 이 소식을 다뤘고요. 또 일본 매체들도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노조 파업은 정당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 투쟁은 정당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정방송이라는 말을 꺼내기 부담스러웠는지 KBS와 SBS는 단신 처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MBC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사측은 모든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그리고 정직자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는 기자 리포트 형식으로 보도합니다. 2년 전에 MBC 노조가 6달 가까이 벌인 파업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 매체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오늘자 신문들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정방송을 이유로 한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논란을 부를 것 같다며 길길이 날뛰는 언론이 있습니다. 리포트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공정성도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노조 측은 당시 파업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례가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좀 근로조건의 문제를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확장 해석한 문제가 있어서 누가 공정성을 판단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란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지에 대한 여부는 언론노조 MBC 본부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170일을 끈 MBC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법부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해왔습니다. 어느 방송일까요?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새누리당이 번복하겠다고 하자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라는 점도 문제지만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논리도 여론을 설득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태일입니다. 네. 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이것이 폐지되면 기초선거 입법부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정당 공천제가 있을 때는요. 네. 그 공천 받은 사람이 정당 후보로서 독점적 기회를 이제 누렸습니다. 네. 정당 기호를 배정받는다든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폐지가 되면 모든 후보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출마하고 네.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에 자격 요건을 갖춰서 등록만 하면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와 같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모두 그 폐지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행제도 뭐가 문제라서 폐지 공약을 했던 거죠? 한 세 가지 정도 문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공천이 있으니까요. 그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천해준 국회의원만 쳐다보고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지역에 나타나면 회의하다가도 다 집어치우고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심부름꾼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생겨나는 끊임없는 비리와 부패. 네. 이런 것이 또 하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 지역주의 패권 정당들이 공천에 개입을 함으로써 지방 정치의 그 줄줄이 투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구나 또 혹은 광주 같은 데를 가면은 네. 광역시장, 광역의회, 구청장, 구의회 모두 같은 정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0%가량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정치적 동종교배가 담합을 낳고 지역의 발전에 아주 저해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당 공천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문제, 그리고 공천 비리 문제, 그리고 다양성 상실은 이른바 패키지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의적 패권 정당이 네. 공천을 하게 되니까 1번 찍은 사람은 끝까지 다 1번 찍게 되고요. 네. 2번 찍는 사람은 또 끝까지 2번 찍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네. 거죠.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텐데요.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뀌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간부들이 다 확인을 해 주었어요. 예. 이 폐지는 당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요.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뭐 대변인, 이른바 또 실세 원내 수석 윤상현 의원. 네. 다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표면적으로는 위헌 소지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교수님께서 짐작하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마 현재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의 다수를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는데. 네. 정당 공천이 있어야 이것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당 공천이 있어야 이른바 야권의 역량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또 새누리당 이런 이제 3분 구도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얘기를 번복하게 된 배경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위헌을 모르고 박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면 굉장히 무능한 것이 되고요. 네. 위헌을 알면서 공약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되는데, 네.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거나 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헌 시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많은 학자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3년도에 참고할 만한 헌재 결정이 있긴 했죠. 2003년도에 이제 헌재 결정은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당 표방제인가요? 요즘에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이 공천은 하지 않지만 네. 출마자가 이제 자신의 정당 활동 경력이라든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적 가치, 이런 것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당 표방제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한 이런 장치라고 볼 수 있고, 정당 공천제 폐지의 어떤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약을 폐기하는 부담을 덜면서 또 새누리당이 지금 원하고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후보가 우리 정당 후보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당 표방제도 지금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위헌론의 등 뒤로 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표방제를 하면 유권자가 관심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당 후보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기호는, 후보의 기호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독점적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정당 공천제 폐지거든요. 네. 이제 새누리당은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하자는 거죠. 정당의 대표 한 사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예. 새누리당에게 이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공천제와 그것에 기초한 비례대표제, 네. 이것이 그동안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굉장히 촉진해 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2006년 이전까지는 기초의회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가 못 되었거든요. 네. 근데 2006년, 2010년 이렇게 정당 공천 비례대표를 통해서 21%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폐지를 하면 이런 통로가 이제 없어지는 셈인데요. 네. 그래서 폐지를 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뭘까? 네.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정당에서나 또 여성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구의 30% 여성 할당 의무화하자라든지, 네. 또 남녀 동반 선출제라든지, 혹은 또 여성 명부제라든지, 또 여성 전용 선거구제라든지, 다양한 그 폐지를 하면서도 여성의 진출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고, 네. 또 보완의 대안들은 이제 뭐가 좋을지는 이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만은, 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한 6가지 내지 7가지의 대안들이 이제 검토의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그 입장 밝힌 것을 보니까요. 새누리당이 만약에 위헌을 문제 삼아서 공천제 폐지를 번복하려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 공천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월에 네. 그 재보선이 있었는데 아마 가평 군수로 기억을 하는데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천 제도는 있었지만 이제 무공천을 한 것이죠. 네. 그때 서병수 당시의 사무총장이 민주당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제도화하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스스로 공천하지 않는 이제 정치적 선언, 네. 또 정치적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여야 각 정치 세력들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 고전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도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네. 혹은 또 지난 4월달에는 새누리당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주요 정당 정치 세력들이 이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에 우리는 공천 안 하겠다, 기초 선거의 경우는. 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논란은 쉽게 잦아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좀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네. 공약을 했는데 위헌 시비가 있다. 네. 하면 이제 그 위헌 시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도리인데, 네. 그냥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고, 네. 이것은 그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아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새누리당은 이대로 지금 제도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요. 그 야권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공천 안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그런 구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으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렇게 해서 야당이 현저히 불리해진다면 야당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게임의 룰을 같이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 네. 여야가 동시에 하는 것이 맞고, 또 새누리당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한다,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 개방형 국민 참여 경선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입법화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제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첫째는 이거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네. 두 번째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정당들이 검토하거나 실시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이제 그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건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도 2, 3, 3, 2 이런 이제 구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합의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실시해본 결과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여러 가지 유보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기초공천제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들 입에서 직접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공약을 하고 공약집에도 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뭐 못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약속을 번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사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굉장히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한 60% 내지 70%가 공천제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여론에 기초해서 선거 공약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번복할 경우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이것을 설명하시고 뭔가 언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였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사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공정성의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012년 MBC 파업에 대한 판결문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법원이 방송 공정성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고 등 징계 전부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BC 전 노조위원장 정영하입니다. 네, 이거 술자리에서 만나뵈야 될 분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자, 지난 17일에 판결이 나왔죠. 예, 판결 내용 간략히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 파업 중에 이 4개월에 걸쳐서 회사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징계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해고 6명, 정직 38명을 인사 조치합니다. 네. 44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을 저희가 파업 직후에 제기했고요. 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고요. 시간이 제법 걸린 편이었는데, 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80여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보면, 네. 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재판부는 그 44명에 대해서 회사의 징계 사유가 당시 파업을 주된 원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징계 적절성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 파업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 네. 이를 들여다보니까 2012년 MBC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서 해고 등 징계를 당한 44명에 대한 징계는 모두 위법이다라고 판시를 했죠. 네. 그 전원 복직과 원상 회복을 주문한 건데요.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이었지만 그 회사가 징계 사유가 2012년 파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파업의 정당성 유무를 재판부가 꼼꼼히 들여다보신 거고요. 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업 중은 물론이고 파업 전의 상황 또 파업 후의 상황들을 다 경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1년을 다 보니 김재철 사장과 당시 경영진이 방송 운영을 하면서 공정방송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네. 앞뒤 가리지 않고 명백히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업은 정당했고 따라서 징계는 무효다라는 판시를 하신 거죠. 네. 그 판결문을 잠깐 인용하면요. 당시 파업은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이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관계에 기초한 그 근로조건에 해당된다. 예. 당시 파업이 특정 경영자 배척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경영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진을 인사 원칙 없이 배제하는 등 여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징계는 무효하다라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네. 혹시 그 인사권, 경영권 남용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가 됐나요? 인사권, 경영권 남용 사례들이 이제 단순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짚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판시에 보면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2012년 당시 파업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 파업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네. 예, 이게 사실 MBC 2012년, MBC 파업뿐만 아니라 KBS 당시 연합뉴스, YTN 다 같이 연대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MB 정권의 언론 정책의 전반 시작부터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MBC 사례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다른 회사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2012년 파업의 얘기를 시작하려면 김재철 사장이 MBC에 입성한 2010년 2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김재철 사장이 임명된 직후에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을 임명한 김우령 박문진 이사장이 네. 김재철 사장이 좌파 인사 척결을 잘못해서 청와대 가서 조인트를 맞고 왔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신동아에 실리게 됩니다. 예. 네. 그것으로 이제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 사장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고 노조 파업이 이후에 일어나고요. 예. 이 노조 파업이 있었지만 39일간의 그 사장 퇴진 파업이 있었는데 그 파업에서 이 김재철 사장이 시종일관 자기는 한 번도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구성원들이 내 경영 스타일을 어떻게 알고 낙하산으로 규정하느냐. 내가 만약에 공정성을 못 지키면 나를 한강에 갖다 매달아 버려라. 네. 이런 약속을 카메라 앞에서 공공연하게 합니다. 네. 네. 당시 김재철 사장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인덕을 갖추신 분도 아니고요. 또 MB 정권 자체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명확한 이 낙하산 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시킬 방법이 없었고 저희가 파업을 그냥 접었습니다. 네. 참은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2년을 집권하면서 이 사장으로 이 임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정성 그 파괴 사례들이 쌓이고요. 네. 시사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PD 수첩도 결방 사태가 있었고요. 네. 또 노조와 노사 간에 약속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그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단체 협약을 폐지했고요. 네. 네. 그리고 PD 수첩 여러 PD들 또 시사 보도 프로그램 기자들 다 전부 조치하고 이런 일련의 그 공정성 파괴 사례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노조가 단협이 없는 상황에 공정방송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MBC의 공정성은 프로그램에서 후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그 팩트들이 쌓이게 됩니다. 예. 네.
이런 팩트들을 재판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번 그 민사소송에서 있었던 거고요. 네. 2012년 당시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노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2012년은 20년 만에 이제 다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였죠. 네. 네. 국민들한테 공정한 보도로 이 제대로 된 그 판단 가치를 제공해야 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여당 편향적인 방송을 계속 제공하게 되면 네.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역질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구성원들이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은 그런 공정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3제사 저희가 사례로 네.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최후 통첩을 저희 기자들이 먼저 하게 되죠. 당시 기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장 퇴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동안의 불공정 보도를 책임지고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1월 초 기자총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기자총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이 더 이 강경한 당시 그것을 주도했던 박성호 기자회장을 아침 뉴스 앵커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경질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게 기화가 돼서 이 노조의 파업까지가 이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2012년 파업이 시작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인사권과 경영권의 남용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자, 이번 판결이 1심이에요. 예. 그 MBC 측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예. 네. 2시간 만에 바로 항소한다고, 선고받고 2시간 만에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 항소한다는 입장을 오늘, 조선일보 일면 광고로도 실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지면 광고를 아직 못 봤네요. 그래요? 예. 네. 그럼 판결이 나온 날 MBC 뉴스를 통해서도 판결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렇죠. MBC가 여전히 그 공기인 방송을 자사 경영진의 입장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던데요. 예. 그런 비판 밖에 충분한 그 보도 내용과 지금 행위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항소한다는 요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방송 공정성 훼손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판결한 게 이제 방송 공정성 훼손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네. 또 파업은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돌입한 것이라고 또 회사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퇴진이 당시 파업의 실질적 목적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앞서도 그 법원의 판시를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네.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네. 파업 전후의 상황, 파업 중의 상황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공정성 훼손이 있었다. 그리고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돌입한 게 아니라 또 대표이사 퇴진이 목적이 아니고 방송 노동자가 근로조건으로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예. 네. 이 법원의 판결을 자신들이 다시 판결하는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네. 항소라는 게 법적인 제도기 때문에 항소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요. 네. 항소를 하려면 이유가 이렇고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정도의 논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드네요. 네. 2012년 파업이 있을 당시에는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있을 때였고요. 예. 네, 김재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쭉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해왔죠. 예, 최근에 그 약식 기소를 했더군요. 예,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했습니다. 네. 예. 그것이 과거에 그 영등포 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그 사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 약식 기소를 하면 일단은 검찰은 그 유죄를 판단했지만 이제 약식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김 전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그 본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했는지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아마 글쎄요. 어떻게 신청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그분 스타일이 긍정적이시고 생각이 독특하신 분이시라. 예. 예. 일단은 약식 기소를 수용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 형은 확정이 되는 거죠, 유죄로. 그렇죠. 네. 예. 뭐 그와 또 별개로 이 사안이 약식 기소할 사안이냐라는 이른바 이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그게 이제 1년 반을 끌다가. 네. 저희 노조에 대해서도 재작년에 이미 파업 중에,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다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 조사는 업무방해에 대한, 노조가 업무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미 파업 전에, 끝나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저희를 기소를 안 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업무방해권 이외에도 김재철 사장과 또 당시 논란이 됐던 그 무용인과 무용인 오빠, 네. 또 회사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게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네. 네. 저희가 또 김재철 사장은 대임죄 특경가법 위반죄로 고소한 게 서너 건이 되고요. 네. 네. 이 건들이 같이 물려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안을 이렇게 또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을 계속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한꺼번에, 속된 말로 털었거든요. 네. 예, 저한테 건 명예훼손이나 여타의 부분들은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10여 건은 다 무혐의 했고요. 네. 예. 업무방해만 불구속 기소한 거죠? 그렇죠. 업무방해만 불구속 기소를 하고요. 김재철 사장한테 저희가 걸었던 부분도 많은 부분을 털고 이제 이 일부 배임죄가 인정이 된다. 네. 명확히 확인한 금액은 1,100만 원 정도다. 1,100만 원. 네. 예, 몇억 원 중에 1,100만 원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네. 본인이 소명한 사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국회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결의안을 냈고요. 예. 네, 그에 이어서 지금 MBC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측은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언론인들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네.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여야가 같이 활동한 공정성 특위에서 이런 재판 결과가 없을 때도 네. 이 해직자들 복직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잖아요. 네. 네. 국회에서 여야 한 목소리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법원의 판결이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당시의 파업은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정의를 판시를 하고 있는데 네.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 원칙 시켜놓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현재 정황상 그러니까 이 경고상 네. 맞는 거다라는 게 상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아 전 MBC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는 대형 병원의 수익성이 악화돼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 진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는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병원의 경영 위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오늘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영이 어렵다고 하던 대형 병원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다라고 추정은 했었는데요. 1월 17일자 뉴스타파가 대형 병원들 38개 회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네. 대형 병원들이 수익성 악화는커녕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형 병원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라는 건 회계 장난이다. 이런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네, 회계 장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회계상의 고유 목적 사업 계정을 두는 것인데요. 순이익을 목적성 사업 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계 처리 방식이라면 순이익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을 어떤 고유 목적성 사업이라는 것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에서 빼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금지된 방식이고요. 회계 전문가들은 분식회계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 연대 세브란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 2012년 회계 자료에 따르면 6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손실의 배경에는 고유 목적 사업 계정이 있는 거죠. 신촌을 지나다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완공도 됐고 했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적립되는 돈은 순이익에서 빼버리는 방식이죠. 근데 이 금액이 얼마냐? 2012년 한 해에만 2,576억 원을 이 계정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실제 단기 순이익에 더해졌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전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의 수익은 실제로 2천억 이상의 흑자가 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근 5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은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뉴스타파 보도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은 회계에서 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병원을 새로 짓는데 거기 그 목적을 위해서 적립되는 돈들은 아예 순이익이냐 손실이냐 여기서는 계산해서 빼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 한 해에만 2,576억 원. 네. 그 해에 손실이 66억 원 났다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500억 원 이상 순이익이 났던 거군요. 그렇죠. 2,500억 원 이상 순이익이 난 거고 이런 방식이 이제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왔다는 거고 5년을 따지면 연 1조 이상의 순이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방식이다. 일반 기업의 회계에서는 네. 분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타파가 이렇게 38개 병원의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대형 병원들의 순이익이 최소한 2조는 넘는다. 다 합쳤을 때. 네, 합쳤을 때요. 네. 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상의 탈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아예 적자로 만들어서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회계를 하면서 지금 의료 영리화라고 주장되는 부분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허구적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병원들이 세금 탈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현행 실정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유 목적 사업 계정을 두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닌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모력의 안팎에서는 알면서도 계속 눈을 감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의 회계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지난 9월이 돼서야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가 빤한데 대형 병원을 두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타파 인터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회피 수단이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네. 뭐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 개정으로 그 탈세를 했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현행법상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인이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 일반 기업과 완전히 이제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회계적인 그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그 실정법상의 문제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익 회피 수단이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게 보건복지부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관계자 입장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백한 이익 회피 수단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느냐의 여부이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익을 돌려놔야 이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자체가 좀 약간 이제 뭐 일반적인 회계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병원이 어떤 고유 목적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세브란스에서 건물을 짓는 게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한다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병원들이 그런 걸 다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협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거 자체가 대형 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회계 방식들을 인정하고 이런 회계 방식을 만약에 토대로 해서 대형 병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고요. 기재부 입장도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의료 민영화라고 부르는 정책의 드라이브를 기재부가 걸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병원 수익 악화는 자명하다는 입장을 대변인도 하고 이 뉴스타파랑 인터뷰를 한 관계자도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형 병원의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현재 의료산업 체계 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자기네가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일부 언론의 보도. 근데 여기서 언론의 보도는 의료 광고나 이런 부분들의 허용을 원하는 종편이라든지 혹은 그 의료 법인과의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누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가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걸 속칭 짜고 친다고 하죠. 예. 그럼 앞으로는 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병원 수익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돈이 남아서 그렇죠. 이러저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겠군요. 네. 그 대형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2주, 3주는 예약이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고 병원들도 뭐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지금 다 리모델링해서 탈바꿈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체감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많은 의료 관계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보편적 국민 다수에게 뭐가 돌아간다, 혜택이 있다, 아니면 개선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정책의 경우엔 보편적 국민 다수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영리자 회사를 하면 대형 병원들의 수익성은 에는 기여가 되겠지만 분명히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느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걸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뭐 이런 논점을 던지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수익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굳이 왜 병원에게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인 의료 영역에 영리를 허용해야 하느냐,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에 정부가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뉴스타파 보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정부의 추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이군요. 이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물론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와 연예인의 정보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주민등록번호, 2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3번 신용등급, 4번 비밀번호. 정답은 4번 비밀번호였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